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지금 현재 그 디지털 대통령직 속 디지털 플랫폼 위원회 서비스 분과위원으로 있고요. 한양대학교 데이터 사이언스 학부, 그다음에 한양 디지털 헬스케어 센터장으로 지금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큰 행사에 제가 기조발제를 맡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요,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플랫폼 정부 정책 방향과 그 문화예술 교육 전환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가 3년 전만 해도 굉장히 우리 사회를 바꾼다는 그런 많은 이슈들로 우리가 굉장히 의문도 갖고 또 어떻게 환경이 바뀔까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이렇게 코로나 시대를 맞았습니다. 자, 코로나가 오면서 4차 산업이 어떻게 바뀐다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이런 겨를도 없이 우리의 생활 전반에 그 인공지능과 데이터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연결되는 구조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의 환경이 변화됐습니다. 자, 맨날 정부가 새롭게 들었으면 과학기술 전략을 도출하게 됩니다. 이 과학기술 전략은 미래 사회를 예측할 수 있는 트렌드입니다. 그 미래 사회를 예측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각 분야가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를 예측하게 됩니다. 그 어떻게 환경이 변할지를 예측하게 되는 거를 우리가 상상력과 그 다음에 뭐 인지력 이런 것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세계 미래 기술, 그 다음에 우리 국가 과학 기술을 선도하는 그 핵심 과학 기술을 추출해서 이렇게 미래 환경을 예측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미래 환경을 예측해서 이번 정부에서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를 구축하는 게 국정 목표의 제일 최선의 우선 과제입니다. 자, 디지털 플랫폼 정부는 여기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정부 부처, 하위기관, 지자체, 연구소뿐만 아니라 여기 나와 있지 않은 모든 우리 일상생활 전반의 데이터, 이런 기관의 데이터를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배포할 수 있는 디지털 플랫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비스로 데이터를 통해서 인공지능이 우리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지원받게 되는 그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해하실 거예요.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는 게 그러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그다음에 활용하고 뭐 인공지능을 배포한다고 하는데 그런 건 나한테 굉장히 이질적인 얘기고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보시는 것처럼 그 플랫폼이라는 모든 데이터를 유입을 해서 그 클라우드 기반 위에서 데이터를 수집, 정제, 그다음 빅데이터로 쌓아서 그런 것들을 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학습해서 API라는 것들을 통해서 인공지능을 배포할 수 있는 데이터가 물 흐르듯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많이 쓰면 쓸수록 인공지능이 더 똑똑해지는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지를 미리 예측해주는 그런 것들이 플랫폼 안에서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플랫폼 안에서 우리 문화예술 그 교육의 전반에 있는 모든 지금까지 구축한 몇십 년간 구축한 그런 많은 데이터들이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선순환 모델 속에서 우리가 사회문화예술 교육, 그다음에 학교 문화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그 에듀테크나 각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에 그 문화예술 그 자원들이 쓰일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은 일방적이면 절대 안 됩니다. 자, 데이터가 플랫폼 안에서 인공지능으로 학습돼서 나에게 예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다고 해도 이것은 공급자와 그 다음에 사용자 그리고 기술적 관점에서의 그 요구사항들을 도출을 해서 이런 것들을 새로운 방식의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탑재해서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틀면 너 앞으로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거야. 너와 유사한 서비스를 쓴 사람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했어라고 예측 서비스를 우리한테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원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이런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인프라 안에서 선순환 모델로 계속 사용하게 되면 결국 부가가치, 결국은 데이터가 돈이 되는 데이터 이코노미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게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그 초기 모델이 갑자기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나오면서 4차 산업도 뭐 데이터나 인공지능의 이슈가 있었지만 갑자기 이번 정부에서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것들이 왜 등장했을까? 아마 문화예술 우리 관련 종사자 여러분들께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미 10여 년 전부터 그 커넥션 사이언스라는 그 생태계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커넥션 사이언스는 모든 인지과학과 과학 기술을 그 연결을 해서 그 서로 융합적인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서비스, 그리고 또 질적인 서비스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개념입니다. 자, 이미 그 MIT에서 커넥션 사이언스의 개념이 진행을 해서 R&D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여러 스팟의 금융 또는 헬스케어 또는 여러 가지 바이오 이런 쪽에 생태계의 테스트베드를 구축을 해서 이런 것들을 10여 년 전부터 어떻게 이 생태계가 돌아가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든 세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이미 선제적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정부와 그 다음에 그 도시, 그 다음에 커뮤니티와 전체 연결된 그러한 가치 생태계를 통해서 자, 우리가 더 좋은 서비스, 그 다음에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개념이 그 커넥션 사이언스의 개념입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들과 과학기술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것은 과학기술과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그 환경적인 요소가 동시에 가치 사슬로 묶여서 돌아가는 생태계가 이루어질 때만이 자, 우리가 그 원하는 그 환경에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이런 생태계에서는 MIT의 알렉스 펜틀랜드 교수가 본인의 랩에서 그 소셜 창조적인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구성원들의 상호작용 분석 업무 효율을 연구했는데 자, 이것이 뭐냐면 책상에 가만히 앉아서 출근을 해서 퇴근을 할 때까지 업무를 한 사람과 그 다음에 출근을 해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들이 누구와 업무 효율이 더 높은지를 이 사람이 초기에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는 아마 예측하시겠지만 가만히 앉아서 업무만 한 사람보다는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과 밀접하게 대화하고 그리고 내가 업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서로 상호작용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결국 업무 효율이 굉장히 생산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 이런 연구를 그 알렉스 펜틀랜드 교수가 MIT 휴먼 그 다이나믹스 실험실에서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앞에 얘기했던 커넥션 그 사이언스의 개념을 전 세계의 테스트베드에 구축해서 지금까지 이런 융합적인 그런 생태계에서의 그런 그 가능성들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서는 결국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정책 방향, 결국 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역할을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 물 흐르듯이 계속 흘러가면서 나에게 더 질 좋은 서비스 그리고 민간의 그 생태계가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곳에 연결이 되면서 결국 부가가치, 결국 인더스트리의 그 전형적인 아주 이상적인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 디지털 플랫폼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오신 분들이 우리 문화예술계는 과연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디지털 플랫폼과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서 추구하는 것과 연결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문화예술도 디지털과 융합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그 문화예술 쪽에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 문화예술교육진흥원에서도 지금 굉장히 수많은 학교 문화예술교육과 사회문화예술교육, 그다음에 지역에서 많은 활동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 수행 과정을 통한 컨텐츠도 데이터로 남을 수 있겠지만 여기에 직접 참여했던 모든 구성원들의 그러한 과정들이 또 데이터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그것을 경험과 지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험과 지식에 결국 우리가 미래 환경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창의성입니다. 자, 이러한 데이터와 창의성이 연결돼야지만이 결국 미래 문화예술 산업을 도출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문화예술, 양질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많은 문화예술 콘텐츠를 보급을 한다고 해서 우리 생태계가 아주 이상적으로 지속 가능한 생태계가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구조에는 부가가치라는, 결국은 이코노미라는 그러한 생태계 속에서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와 창의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는 것들이 결국은 인더스트리로, 문화산업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문화산업은 결국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디지털과 문화예술이 융합돼야 되는 그러한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데이터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데이터들이 stands for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and Math. MIT believes that it's the interplay between the STEAM subjects that is where we're going to find all of the lates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It helps children learn that although they are learning 자, 이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스팀의 영역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10여 년 전부터 지금 ICT, 디지털과 연결돼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양한 문화예술이 과학을 배우고 그다음에 기술을 배우고 그다음에 언어를 배우는데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시를 배우는데 그 시를 그냥 음미만 하고 시의 내용을 우리가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시에 나오는, 예를 들면 진달래꽃이면 진달래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려도 보고, 그 다음에 진달래꽃의 향기가 어떨지 냄새도 한번 뭐 움직임으로 볼 수도 있고 색감으로 볼 수도 있고, 자, 여러 가지 내가 국어의 시를 학습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미술도 활용하고 과학도 활용하고 기술도 활용하고 기타 등등의 과목들을 다 활용해서 단지 나의 이해를 더 쉽게 도울 수 있는 그런 과정의 교육이라고 보시면 아주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이미 문화예술 쪽에서 많은 스팀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나 우리나라에서도 문화예술을 기술과 접목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Some stable job, some stable worldview, you will be left behind, and the world will fly by you with a whoosh. So people will need to be extremely resilient. 자, 유발 하라리에는 아주 창의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창의성은 그냥 무한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지식과 경험에서 나온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What TED celebrates is the gift of the human imagination. We have to be careful now that we use this gift wisely and that we avert some of 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가에게 창의성, 이런 것들이 예술가를 통해서 굉장히 아주 극명하게 발현이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By the way, we may not see this future. 자, 그리고 유럽에서는 호라이즌 2020이라는 ICT와 문화예술을 연결한 그러한 기업과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많은 민간 생태계를 연결하는 EU 호라이즌 프로젝트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 결과로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술과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아트가 만나서 여러 가지 실험적인
그 과정들을 수행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민간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실제 인더스트리에서 성공 사례를 그렇게 도출하게 된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사례가 많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크리에이티브의 그 스팀 R&D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홀로댄스, 이 부분은 결국은 그 문화예술 쪽의 무용과 그다음에 그 디지털 기술, 그 움직임 분석이 같이 연결돼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의 탄생을 이루도록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데이터들이 그냥 우리가 모아서 쌓는 것들만이 데이터가 아니라 이렇게 스팀 또는 스팀 R&D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전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 문화예술과 접목하는 것들이 굉장히 이루어지고 있다. 단지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측면뿐만 아니라 과학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과목들에 더 효과적으로 산 지식을 얻기 위해서 문화예술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스팀 그리고 연구 측면에서 스팀 R&D가 진행되고 왔고 전 세계 유럽이나 미국 등지에서도 실제 기업과 민간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연구자들이 연결을 해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 문화예술적 자원들이 실제 기업의 그 인더스트리의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것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굉장히 그 익숙한 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화예술이라는 것들은 결국 우리의 가장 잘 그 갖추고 있는 경험과 그다음에 창의성을 그 디지털 리터러시, 결국은 디지털 기술을 연결함으로써 그 문화 산업으로 확장할 때만이 우리의 생태계는 지속 가능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앞에서 말씀드린 그 우리가 그 창의성 그리고 기술은 뭔지 몰라도 됩니다. 기술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가서 이 기술이 알고리즘을 짜고 그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런 기술을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이런 새로운 기술들이 어떻게 쓰일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기술이 무엇인지를 리터러시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그 문화예술을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런 경험과 지식을 연결해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런 데이터와 그 다음에 창의성을 연결해서 충분히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 문화 산업으로 결국 학교와 지역사회, 사회에서 이 문화예술 교육을 향유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그 존재의 이유로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화예술 디지털 융합을 통해서 결국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사람이 우리 앞으로 지속 가능한 이 미래에서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그리고 지속 가능한 생태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그 문화라는 거는 기술을 연결해서 그 사람과 함께 동시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문화 플랫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4차 산업 이전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고 그 다음에 사람과 그 디지털 기술이 그 만나고 그 다음에 디지털과 디지털이 지금 요즘에 들어서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그 문화 플랫폼의 생태계 안에서 이루어질 때 앞서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플랫폼의 방향과 굉장히 일맥상통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연예술 뿐만 아니라 그 교육, 지금 AI 맞춤형 교육, 그 다음에 그 방과후, 창의적 체험 활동뿐만 아니라 스팀 교육으로 확대할 수 있고요. 또 지금 지속적으로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사회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문제 속에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디지털 기술을 잘 활용해서 사람이 오히려 조력자로서 역할을 하고 이런 다양한 양질의 문화예술을 디지털을 통해 가지고 사각지대를 오히려 메울 수 있는 역할을 할 때만이 문화예술 생태계가 이러한 그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그런 우리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문화 플랫폼은 어떠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갈까요? 그 문화 플랫폼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사람한테만 필요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문화예술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일상생활 속에서, 그 다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병원에서 또는 웰니스 차원의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또는 공연예술 쪽에서 디지털과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환경으로 확대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스포츠과학, 교육,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사회 문제와 연결돼서 문화 플랫폼은 작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스팀 R&D로서 그 EU의 호라이즌 2020이 그 점점 확대돼서 예술 융합 교육 환경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에 발맞춰서 그 우리나라도 그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데만 관점을 두는 게 아니라 교육에 예술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변화하는 환경에 우리가 예술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를 충분히 시도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스팀 우리가 그 R&D를 통해서 결국 그 미국의 생태계에서도 예술과학 기술을 통해서 결국 청소년과 지역사회, 그 다음에 과학예술 경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확대하고 더 잘 쓰일 수 있게 이런 UI, UX로 더 확장이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그 과학과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아트가 연결돼서 이러한 것들이 정부 차원에서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경험을 또 기업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구조, 이런 것들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 왔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이해를 오늘 하셨으면 되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에듀테크 지금 교육부에서는 지금 클라우드 네이티브로 전환 중이고요. 그 다음에 그 맞춤형 AI 교육, 그걸 2015년 그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에듀테크에서 이 문화예술의 콘텐츠가 발휘하는 역량은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디지털 플랫폼 정보위원회에서 지금 교육부, 기재부, 그다음 복지부, 행안부 등과 함께 많은 예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많은 곳에 실질적인 그 국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로드를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곳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 에듀테크가 우리 전 생애 주기별 그런 어떤 그 교육과 기술이 연결된 분야에 적극적으로 인발부될 때만이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들이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문화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거, 제가 아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문화예술은 데이터와 창의력, 그거를 통한 문화 플랫폼으로서의 확대가 중요하지만 그것의 가장 큰 맥락은 결국은 학교와 지역사회, 기업을 연결해야 되는 거다. 우리가 말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문화예술 교육이 학교 안으로만 들어가려고 하죠?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시설에서 우리가 사람이 가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려고만 하죠. 이런 것들이 좀 일방향성이 아니라 그 수요와 그 다음에 공급,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펀드, 정부의 그런 어떤 펀드 체계를 통해 가지고 민간 생태계, 기업과 연결해서 그 움직일 때만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그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 디지털 문화예술 융합,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문화예술 산업의 방향을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간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좀 내리고 싶은데요. 결국은 앞서서 말씀드린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방향과 그 다음에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를 통한 그 지속 가능한 그 역할을 위해서 결국 그 데이터와 그 다음에 창의력,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플랫폼 인프라 안에서 그 문화 플랫폼으로서 확대해야지만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학교 문화예술 교육, 사회 문화예술 교육 전반의 그런 문화 콘텐츠들을 어떤 것들이 우리가 데이터로
쓸 수가 있는지 데이터셋을 구축해야 됩니다. 그런 데이터셋은 스토리지에 모아놓는다고 되지가 않습니다. 그런 데이터셋을 우리가 어떤 데이터의 형태인지, 어떤 데이터를 연결해서 어떤 곳에 서비스를 해야 될 건지에 따라서 전문가 지식과 그 다음에 기술을 연결을 해서 SI성 과정을 거쳐서 데이터셋을 구축하기 위해서 우리가 콘텐츠를 좀 추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생태계에서 문화 예술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시설들에서 우리가 제공하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문화예술 시설들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요구사항을 수렴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역사회에 우리가 미술관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연시설, 교육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각각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문화 콘텐츠 그쪽에 하고 있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절대 아닙니다. 자, 이런 지역사회에서 하고는 있지만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문화예술 콘텐츠들이 이런 지역에서 각각의 시설에서 하고 있지만 할 수 있는 콘텐츠로 추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설들도 추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세 가지가 연결이 돼야지만 결국은 말씀드린 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분야, 그리고 또 에듀테크 이런 분야, 사회문제 해결의 분야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자, 결국 정리를 하자면 데이터 표준화를 통해서 관련 기관 요구사항을 우리가 도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자원을 추출을 할 때만이 우리가 취약계층 이런 거를 굳이 워딩을 쓰지 않더라도 전 국민이 누리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러한 방향만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주 거시적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린 저 문화예술 데이터는 결국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문화예술 시설, 지역사회, 학교 연계를 통해서 결국 다양한 문화예술 활용 분야로 확대될 수 있을 겁니다. 기술은 다 있습니다. 기술 개발할 필요 없고요. 지금 시대는 있는 기술을 우리가 있는 자원을 연결해서 충분히 잘 쓸 수 있도록 플랫폼에 연결하는 과정이 지금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계속 쓰면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학교나 지역사회 문화예술 시설이 요구사항들을 도출하게 되고, 이걸 애자일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자, 애자일 방식으로 요구사항을 도출해서 우리가 굳이 사람이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이 요구사항을 자동으로 수렴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것들이 플랫폼에서 가능한 생태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문화예술 교육 생태계 확장에 저는 필요한 인재는 결국 문화예술 우리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 AI 얘기하니까 그럼 문화예술은 과학에서 과학기술을 하는 사람이 다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제가 디지털 플랫폼 정보뿐만 아니라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나 심지어는 지금 행안부에 모든 우리가 하는 모든 서비스도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만 신청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제가 맡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데이터를 모은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의미의 데이터인지, 우리가 문화예술 데이터면 문화예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그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곳들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지만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것들을 실제 내가 구체적으로 관심이 없다고 하면 진짜 큰일입니다. 개발은 하지 않더라도 디지털 기술을 리터러시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환경이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데, 이 환경이 지금 학교 환경도 스마트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디지털의 정부의 그런 서비스도 다 디지털화되고 플랫폼화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에 있어서도 이런 플랫폼 안의 생태계에서 우리의 문화예술 많은 인프라들을 구축하는 융합
환경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필요한 문화예술 인재 방향이 어떨 것인지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